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희입니다. 개그맨 박명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알고 열을 알면 무당이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그 부동산이 과연 내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내가 가진 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내릴 일은 늘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미 없는 치고 빠지게 하지 말고 길게 본 투자, 해외 부동산 통해서 안전한 투자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내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최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대표님께서 이 해외 부동산 열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2.16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는 힘들다. 해외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좀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열망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의뢰를 하셨던 분들이 좀 주춤하시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열기가 좀 많고 연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의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처가 적어지면 가면 갈수록 이제 해외 쪽이 어떤 대체 투자처로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 부동산 투자처 중에서도 참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가, 미국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긴 했지만 거래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한국과 또 미국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한국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거래를 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 바로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투자처를 찾게 될까요? 예, 이제 저희가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매물을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그 지역을 가서 동네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전화를 하고 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마음에 드는 혹시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광고, 그 중개 물건에 대한 광고를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워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손님의 거의 대부분이 워크인 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워크인 손님이 많냐면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중개업소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보시러 오시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워크인 손님이 많으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렇게 워크인 손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만나신 이후에 이제 매물들을 둘러보시는 그런 절차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화, 콜입니다. 콜에 의한 손님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개업, 쉽게 얘기해서 중개인을 만나서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이제 매물 찾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떠냐면 고객이 의뢰해서 접수한 물건을 이제 부동산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흔히 포켓 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포켓 리스팅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포켓 리스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소하고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이 인트라넷을 통해서 공유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갖고 이제 손님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첫 번째가 자기 업계 포켓 리스팅을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가 이제 인트라넷을 통한 다른 중개업소의 물건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멀티 리스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멀티 리스팅 서비스라고도 하고 멀티 리스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MLS를 대부분 활용합니다. 이 MLS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그 물건 리스팅을 받으면 그거를 그 인트라넷을 통해서 MLS라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중개인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내에서 매물을 찾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매물을 볼 수 있고 과거의 물건의 어떤 그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MLS, 멀티 리스팅 서비스, 멀티 리스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MLS를 통해서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다음 멀티 리스팅 서비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중개인 간의 부동산 물건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뭐 동네면 동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광역시 정도, 뭐 LA 같은 경우는 LA, 샌디에고는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남가주 전체 정도가 커버될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S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주소, 정확한 주소하고 위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소를 오픈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부동산의 그 계약 시스템이 전속이 아니고 대부분이 오픈 리스팅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이제 그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내 정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소를 잘 안 줍니다. 근데 MLS 같은 경우는 MLS가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계약, 리스팅 계약 자체가 전속 계약이기 때문에 전속 계약이라는 거는 주소를 줘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준다 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주소와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상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뭐 굉장히 그 물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사진도 뭐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뭐 20장, 요새 같은 경우 20장, 30장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집 자체를 다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에 팔겠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외부 사진이 한 3, 40장 정도가 거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래 히스토리입니다. 이 집이 언제 지어져서 그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 자체가 언제 팔렸고 얼마에 팔렸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집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제시할 가격을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얼마였고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이 지역별로 나와 있고 그 지역의 학교가 어떻다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달리 이제 가장 MLS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개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매수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매도인만 내기 때문에 매도인 자체 그 리스팅 에이전트 자체가 수수료 받은 거를 내 수수료에서 얼마를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중개 수수료가 MLS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위해서 물건을 이제 좋은 물건을 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중개 수수료가 얼마냐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 수수료가 6%인데요. 매도 쪽에 6%를 주는데 6%를 이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3대3, 50대 50으로 많이 나누는데 때로는 2대4 혹은 4대2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대4 같은 경우는 내가 2를 갖고 4를 매수 중개인한테 준다 그러면 매수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파는 매도 입장에서는 가격 많은 이제 중개인들이 붙어서 물건이 많이 소비되기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셀러스 마켓으로 바뀌게 되면은 거꾸로 매수인한테는 2를 주고 내가 4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가 담겨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물건하고 비교 자료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는 비교 가격을 주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을 어떤 제시할 가격을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현장 탐방인데요. 현장 탐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물건을 보셨으니까 이제 물건을 손님이 이제 직접 가서 보시게 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화를 이제 그 중개인이 손님한테 그 매도인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지금 집을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매도인이나 그 집을 이제 그 전세나 뭐 월세로 사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한 손님이 계십니다. 계신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뭐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집 좀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있는 집 경우는 뭐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어서 첫 인상 자체가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깨끗한 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뭐 전화를 드려서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중개 오시면 바로 뭐 10분 뒤에 가겠습니다, 20분 뒤에 가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 경우도 있지만 전화를 안 하고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락박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락박스라는 거를 전자키로 열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냐면 매도인이든 임차인이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집을 팔겠다고 리스팅을 내놓는 순간부터 매도인은 항상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셔서 뭐 저녁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이에 손님이 와서 집을 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정리가 돼 있고 깨끗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집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깨끗하지 않으면 리스팅 에이전트, 매도 측 에이전트에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가셔라. 혹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집 자체를 아예 꾸며줍니다. 뭐 커피도 끓여놓고 초도 놓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손님이 그 집을 들어갔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히 해놓고 나갑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집을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해놓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뭐 집 자체를 보고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집을 팔고 살 경우에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 아니면 절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좋은 뜻으로 집을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매수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딜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혀 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 등기라든가 이런 게 이전이 된다는 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락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락박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전자키를 대는 부분이고 요 안에 키가 집 열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중개인이 갖고 다니는 전자키라는 건데 이 전자키 안에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해서 열쇠를 열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부동산 중개인 누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게 레코딩이 됩니다. 왜 이 레코딩이 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도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가서 뭐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게끔 손님을 안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락박스 시스템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락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열쇠가 나와서 현관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요새는 전자키 열쇠가 있기 때문에 전자번호 알려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집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안 만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거래가 활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어떤 집을 판다든지 집을 산다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어떤 가장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도 지금도 뭐 점점점 이제 변화가고 있는 시스템 상태지만 앞으로 향후에 한국도 이런 락박스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않고 집 자체도 예쁘게 이제 꾸며놓은 상태에서 집을 팔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협상 단계인데요. 서로의 의사 확인을 하는 단계죠. 자, 미국과 한국 어떤 차이를 좀 보일까요? 예,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 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항상 계약 날짜가 정해지고 그 계약 날짜에 이제 만나자는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조건을 줘서 조건을 구두로 통보를 해서 구두가 어그리가 되면 요 계약일이 이제 장소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 계약이라고 장소가 결정 났다는 거는 모든 조건이 구두로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계약일 당일날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다 한 상태에서 계약서는 확인을 하기 위한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일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이제 매수 측에서 어떤 오퍼 시트라는 걸 작성합니다. 오퍼 시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계약서 상에 써서 매도 측에 송부하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어떤 조건들 뭐 우리로 얘기하면 특약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실은 그런 이제 오퍼 시트를 작성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매수 측에서 이제 오퍼 시트를 보내면 매도 측에서 그 오퍼 시트를 확인을 하고 마음에 들면 바로 사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운터 오퍼라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카운터 오퍼를 만약에 매수 측에 보내면 매수 측에서 카운터 오퍼를 또 보고 다시 카운터 오퍼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되면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 오퍼 시트가 서로 오고 가는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조건에 합의하고 사인을 하면 바로 그 자체가 계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퍼 시트를 보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한 이후에 그 오퍼 시트에 양측이 사인하는 그 순간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일 만나고 다시 뭐 매수인 매도 측이 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퍼 시트가 서로 오가면서 조건이 다 어떤 서류로 문서화된 상태에서 양측이 사인하는 순간 바로 계약일이 성립이 돼서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한국은 구두로 조건이 합의된 이후에 계약일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한국의 시스템. 미국은 모든 것을 서로 조건을 문서화시켜서 서로 오거다가 조건이 합의되면 양측이 사인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일 자체에 양측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이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드는 투자처도 찾았고 협상까지 끝냈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부동산 모여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커피 한잔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약일 날 한국 같은 경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양측이 인감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계약금을 10%를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하고 입주 날짜를 결정하고 그 장소는 대부분이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계약금을 10% 매도자에 지급한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 도장 찍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약의 어떤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10%라는 돈을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직접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오퍼 시트를 이미 보내서 양측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자가 따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뭐 팩스를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서로 오가서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별도 계약서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국은 10%라는 돈 계약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니스트 머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계약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어니스트 머니를 디파짓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3% 이내입니다. 3% 이내. 3%가 아니라 3% 이내. 판매 금액의 그러니까 구입 금액의 3% 이내를 어디에다가 예치를 하냐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예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라는 돈이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에스크로에 예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도자는 돈을 하나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뭐 간혹 동부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변호사 사무실이든 에스크로 사무실이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돈 자체가 계약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네스트 머니 자체가 에스크로 어카운트 제3자한테 예치가 된다는 게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매도자에게 직접 주는데 미국은 매도자에게 돈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예치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계약이 만약에 성립이 안 돼서 해약이 됐을 경우에 이제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매도자가 그냥 뭐 돈을 갖고 끝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돈을 정리를 해서 에스크로에서 뭐 필요한 부분을 줄 수도 있고 다시 매수자에게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뭐 들어와서 서수 뭐 주고 안 주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소송을 한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검수와 검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부분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약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그렇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그건데 또 한국하고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집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검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가셔서 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매도자한테 이제 뭐 그 집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거를 서류에 작성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개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쭉 적어서 그 서류상에 넣습니다. 그건 한국하고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집을 살 때 인스펙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펙션이 뭐냐면 검수인데 그 검수를 누가 하냐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 집의 상태를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 인스펙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이제 매수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요. 인스펙션을 해서 그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뭐 지붕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뭐 전 집을 다 훑어봅니다. 뭐 수도, 타일 깨진 거 이렇게 다 해서 레포트를 받습니다. 레포트를 받은 이후에 이제 그 매수자에게 이 집의 상태는 이렇고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라는 레포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레포트를 보고 이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뭐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격이 이제 매수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매수자가 이제 그거를 보냈을 때 매도자가 그 조건을 만족하고 뭐 고쳐주겠다든지 보상을 해주겠다든지를 결정을 하시면 그 계약은 계속 가는데 만약에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뭐 집을 구입한 이후에 한 달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의 탓이냐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펙션을 해서 그 집을 클로징하기 전에 고칠 부분 고치고 보상할 부분 보상해주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인스펙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부동산 중개인이 그냥 육안으로 봐서 집이 하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뭐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고쳐주셔야 가지고 하면서 이제 구두로만 얘기합니다. 구두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두로 해서 만약에 뭐 네 문제냐 내 문제냐 이렇게 따지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안 돼서 소송을 하고 감정상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한국은 이 제도가 지금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인스펙션을 하고 비용은 매수자 부담이 하고 그 레포트를 제출을 해서 그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매수자가 그 집에 대해서 뭐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매도자가 오케이를 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을 들어서 이제 그 집을 또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한국도 부동산이 이제 점점점 오래된 건물도 나오고 또 신건물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좀 고려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검수 부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검정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감정 부분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집 감정을 안 합니다. 감정을 누가 하냐면 감정을 이제 감정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감정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감정을 해야지 그 근거를 갖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감정을 이제 미국에서는 반드시 실시를 하고요.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적다고 해서 뭐 이 집이 뭐 그 계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없고 또 특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부동산 계약서 조항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 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부동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냐면 매수자 측에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융자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현금으로 100%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 감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감정이라는 거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융자 없이 현금으로 100%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시더라도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집을 사놓으시고 마음이 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변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설령 융자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감정을 해보시고 또 한 번은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사는 가격인데 이게 감정 가격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실 가격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실 가격이 100원인데 감정이 85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 가격이 100원인데 99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사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감정은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고 현금을 내시더라도 감정을 받아보시고 감정 가격을 좀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정을 미국에서 부동산 구입을 하실 때는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감정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동산 투자할 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인데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부분이 바로 대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부동산 시장 소개할 때 이 대출 외국인에 한해서 50%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이제 한국하고 또 미국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인데요. 한국도 뭐 최근에 이제 모기지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굉장히 지금 이제 융자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조금 뭐 이제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은행 혹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융자하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모기지 브로커, 우리로 얘기하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이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한국과 미국의 융자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한국은 융자가 안 됐을 때 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뭐 특약사항에 넣어서 대출이 안 되면 이 집을 해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특약 조항에 이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집을 뭐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뭐냐면 융자가 안 됐는데 계약 날짜가 지나가면 법적으로 내가 넣었던 계약금 10%는 날릴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의 그 맹점입니다. 미국은 뭐냐면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융자가 안 돼서 집을 못 사는데 내가 그 위약금을 낼 수 없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가능합니다. 단 이게 뭐 마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합니다. 뭐 17일, 그다음에 21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 안에 융자 승인이 안 나면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이 뭐 70%, 80%가 융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넣어주냐면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도 집을 팔고 딴 집을 사야 되는데 딴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쇄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국은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한국은 특별하게 특약 조항이 없는 한 해약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한 분도 뭐 대전에 집을 한 그 30억 주고 상가를 사셨는데 계약금을 3억을 거셨는데 융자가 안 되셔갖고 그 3억급을 날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맹점이라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융자가 없이도 해약이 안 되는 융자가 안 됐다고 해서 해약이 안 되는데 미국은 융자가 안 되면 해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임대 계약이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일만 남았는데요. 바로 등기와 하자 처리입니다. 집에 비 새는 곳은 없는지 타일이 깨진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겠죠. 한국과 미국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잔금일 어떻게 보면 잔금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잔금일 같은 경우는 매수인, 매도인, 법무사, 중개사가 다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뭐 서류를 다 하루에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또 매도인한테 직접 잔금을 줍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취득세, 등록세, 등기 비용을 법무사한테 줘서 법무사가 이거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면 잔금이 납입됐다 이거 확인하면 열세를 인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게 잔금을 이루어주는 모든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뭐 돈도 은행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당일날 굉장히 바쁘고 또 거기서 뭐 어떤 차질이 생기면 이사가 늦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한국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단순합니다. 매수인이 에스크로 가서 서류에 사인하면 끝납니다. 사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은행에서 융자 나오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니스트 머니 능 돈하고 모자라는 돈만 잔금으로 수표를 끊어가서 에스크로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스크로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에스크로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등기 이전은 에스크로에서 이제 그 등기소 타이틀 컴퍼니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일날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48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48시간. 48시간 시간을 주면 48시간 내에 이제 뭐 매도인이 이사 가시면 이사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48시간 내에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잔금일 당일날 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다른 집 팔고 오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집 팔아서 거기서 이사 오신 다음에 저녁에 이제 막 서둘러서 이사를 들어가서 이삿짐 정리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고 또 하나는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전날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다. 등기 이전하고 이럴 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발생 때 이제 어떤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면 매수는 하자 발생 시 중개인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인이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서 이제 창호 협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협상이 안 되면 하자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협상이 잘 되면 하자 처리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굉장히 이제 어떤 모든 거를 구두로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보험으로 커버를 합니다. 보험은 뭐냐면 집을 팔았을 때 보통 하자 보험을 1년을 들어줍니다. 매도 측에서. 1년을 하자 그 보험을 들어주면 그 보험을 활용을 해서 하자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수인이 그 보험을 뭐 계속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계속하게 되면 이제 하자 처리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이 뭐 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이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어서 이제 하자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뭐라 하냐 소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구두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면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는 부분을 따지는데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도 측이 그 기간이 어떤 일정 기간을 지났는데 일정 기간 내에 1년 내에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매도 측 책임이 많고요. 1년 이상 가는 경우는 이제 매수 측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다 클리어가 되고요. 정말 이제 집을 뭐 험하게 썼다든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인스펙션을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인스펙션도 없고 모든 걸 부동산 중개인 눈으로 봐서 하자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구두로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이런 부분이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 뭐 서류로 처리된다는 부분 또 보험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안 됐을 때 소송으로 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미국만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 부동산 거래 절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저는 뭐 미국에서도 집을 사보고 이제 한국에서도 집을 사봤는데 제 경험을 비춰드리면 미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은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편리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뭐 모든 게 촉박해서 사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융자라든가 이런 거 안 됐을 때는 모든 리스크를 집 사는 사람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집 파는 사람한테 유리한 부동산 그 거래 형태가 돼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동산 중개 거래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매수인 입장한테 굉장히 좀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부동산 중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나쁘냐는 부분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나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또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뭐 한국도 좀 그 미국의 시스템 중에서 좋은 부분은 들여와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더 투자자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 부동산 거래 절차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주택을 보유한 투자자입니다. 요즘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는 돈 되는 부동산 투자처 하면 종류가 한정도 있잖아요. 미국은 주택이건 토지건 스토리지건 투자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할 생각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좀 더 안정적이고 수월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투자 고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뢰인께서도 힘겨움을 느끼고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강남 4구처럼 미국의 핫한 투자처 어떤 곳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는 이제 결정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뭐 말 그대로 서울의 강남 4구와 같은 곳이라 그러면은 뭐 뉴욕 맨하탄 그다음에 이제 LA 베버리 힐스, 뭐 하와이 와이키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 로망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집값이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제 금액이 비쌉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위 자체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단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면에서도 여기는 수익률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뭐 어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이제 학군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이제 얼바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들한테는 분당으로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얼바인 정도가 캘리포니아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좀 찾으시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좀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올리고 시세 차익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게 대도시보다 이제 저희가 티어 1, 티어 2로 나누는 티어 2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댈러스나 오스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덴버라든가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비용적인 것도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으신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와이 와이키키나 또 샌프란시스코, 얼바인 지역까지 여러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티어 2 지역, 덴버나 오스틴 같은 지역도 소개해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종류, 또 이곳에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예. 미국 부동산에서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토지입니다. 토지. 뭐 한국은 토지가 뭐 어떻게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인데요. 미국은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토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땅이 넓기 때문에 토지가 너무 많고요. 토지가 뭐 상승해서 그 돈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잘못 사시면 토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하셔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부분은 조그만 상가 정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요새 이제 미국도 뭐 주상 그 뭐라 그러죠? 그 상가주택이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상가주택들이 요새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정도 투자하셔서 뭐 1층에는 그 상가 두시고 2층에는 그 주택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좋은 그 투자 유망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유니트라고 해서 멀티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주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이제 가장 좋은 어떤 투자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토지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가주택이나 혹은 상가주택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처에 투자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하면 좋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매 제도 있나요? 예, 미국도 금매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매는 한국하고 좀 다른데요. 한국은 뭐 그냥 금매라는 게 뭐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제 금매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경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숏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숏세일이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매인데요. 집을 가지신 분이 이제 은행에 돈을 못 내시면 은행한테 내고를 합니다. 내가 이 집을 뭐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오케이 하면 그 집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매거든요. 숏세일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숏세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그 금리가 원체 싸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숏세일이 엄청 나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매고요. 언제 제가 시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매 제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 좀 유명하다고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 지금 뭐 하락기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부동산 뭐 지금 모기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이렇게 뭐 상승세를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 자체가 상승세 가는 건 없고요. 한풀 꺾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풀 꺾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는 타이밍이 걸리는데 떨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은 아마 부동산 자체가 어떤 뭐 침체기 혹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의뢰인 같은 경우 미국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맞춤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니까 미국에서도 그 다가구 주택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상가 요 정도를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같이 뭐 종부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 한 채보다는 뭐 두 채, 세 채를 나눠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어떤 철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종부세 부담이 조금 적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고 있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고 있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레지던스입니다. 준공연도는 2020년 10월 예정이고요. 구조는 총 35층으로 450세대, 원베드 혹은 투베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47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까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레지던스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대표님이 고대하시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입지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LA 다운타운에 있고요. 이 LA 다운타운은 이제 뭐 그 시청이 여기 보시면 시청이 있고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있고 주위가 전부 다 뭐 상가 혹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남대문 시장 같은 자바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부분이고 미국 LA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운타운 그 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028년에 LA의 올림픽이 유치가 확정되면서 이 다운타운의 개발 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LA의 과거에 오래된 건물을 새로 그 재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에 위치한 이 레지던스 어떤 매력을 좀 가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과거에 있는 건물을 좀 부셔서 새로 이제 개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주위는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혹시 뭐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라든가 트랜스포머에 자주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상가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5층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는 이렇게 내부가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창밖으로는 LA 다운타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LA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야경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뭐냐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됐습니다. 영화관 같은 게 돼 있어서 영화 시설도 볼 수가 있고 또 욕실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밖에 앉아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럭셔리하면서도 커뮤니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이 갖춰진 그런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살고 싶어지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 47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까지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내부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우선은 이제 그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해서 그 방이 없고 화장실 하나만 있고 거실만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금액 자체는 47만 달러에서 58만 달러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오피스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한 10평 정도, 한 5평 정도, 1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7만 달러에서 58만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이거는 이제 방이 아예 별도로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66만 달러에서 8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오피스텔에 방 하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제 방 2개, 화장실 2개짜리인데요. 이 경우에는 93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 140만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펜트하우스 정도가 140만 달러고 대부분이 이제 그 화장실 2개, 침실 2개 같은 경우는
93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나 뭐 유학을 가던 자녀가 계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LA 쪽에 비즈니스 차 많이 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어떤 숙박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광 시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선호하고 그런 분들이 투자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47만 달러부터 140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혹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오늘 자세한 말씀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